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영우입니다. 꼭 열흘 앞으로 다가온 대선판이 더욱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우선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선두를 유지하고 있지만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좋든 싫든 범보수층에서 이 두 후보에 대한 단일화 압박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단일화 문제는 10일 남은 대선 전국의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 후보들은 오늘도 바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가장 많은 유권자가 있는 경기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권 심판이란 선명한 구도를 다시 전면에 내세우는 모습입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번 조기 대선의 원인이 계엄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죄 외에도 외환유치죄도 반드시 수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 국가를 자극해서 전투가 벌어지게 만들려고 했던 이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확실한 응징과 책임을 부과하자며 전 정권 심판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도 겨냥했습니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주가 조작이 줄고 왜곡된 주가도 상당 부분 정상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세상을 만들 거니까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폐가 망신을 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최근 논란이 된 물적 분할 문제도 거론하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바로 상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1번 이재명 후보에게 3표가 부족하다는 이른바 1, 2, 3 작전을 내세웠습니다. 선거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는 걸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발의해 논란이 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에 대해선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신중하게 논의를 거쳐서 하면 좋겠는데 좀 당내에도 제가 그런 문제는 좀 자중하라고 지금 오늘 아침에 지시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후보는 내일은 당진과 아산 등을 찾아 중원 공략에 나설 예정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텃밭 따지기에 주력했습니다. 최근 보수층 결집이 시작됐다는 판단에 따라 경북 지역을 돌며 본격적인 새몰이에 나선 겁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도 찾은 김 후보는 잠시 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만납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경북 안동을 찾아 유교 문화를 상징하는 도포와 갓을 쓰고 지지자들에게 인사합니다. 여러분, 잘 어울리니까. 경북 영주에선 국가산업단지, 김천에선 신역사 건립 등 지역 발전 공약도 약속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후 김 후보가 경북 지역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근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고 보고 보수 표심 결집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김 후보는 선거운동복 안에 국민의 방패라고 적힌 옷을 받쳐 입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방탄조끼 착용을 재차 비판했습니다. 아무리 방탄 유리를 친들 또 방탄조끼를 한 게 아니라 2벌, 3벌 겹겹이 입어도 자기 양심에서부터 겁이 나가 양심이 벌벌 떠는 겁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구미 생가를 방문한 김 후보는 대구 달성 사저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예방할 계획입니다. 김 후보는 2004년 한나라당 천막당사 시절 박근혜 대표 체제에서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인연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한 표, 깨끗한 한 표 한 표로 6월 3일 날 독재를 막을 수 있죠. 뭉치자! 뭉치자! 이기자! 이기자! 국민의힘은 주말 영남권 유세가 끝나면 지지율 역전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컨셉은 기적의 시작입니다. 충분히 역전시킬 수 있다. 국민의힘은 SNS 등을 통해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점을 홍보하며 소극 투표층을 투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전략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투표일이 임박하면서 각 후보 캠프는 내부 리스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1위를 달리고는 있지만 김문수 후보와의 격차가 줄어들면서 전열 재정비에 들어갔습니다. 격차가 좁혀지는 건 예상했던 흐름이라면서도 낙관론 경계를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이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공개된 한국갤럽 정기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한 자릿수인 9%포인트였습니다.
한 주 전보다 13%포인트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도 한 주 전보다 2%포인트 오른 10%로 조사됐습니다.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큰 의미를 두지 않겠다는 반응입니다. 정당 지지율에 수렴해가는 과정으로 계엄으로 인한 정권 교체 여론을 바꿀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측되었던 경로를 가고 있는 것이다. 큰 흐름을 어떤 잔기술로도 뒤집을 수 없는. 보수 과표집에 따른 착시 효과일 수 있다는 취지의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선거 막판까지 초심을 지키고 긴장을 늦추지 않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원들에겐 선거운동원 외에 율동 금지령도 내렸습니다. 내란 극복의 기조와 초심을 견지하고 절제된 선거운동을 하고 간절한 투표 참여를 하는 이 세 가지가 안정적 승리의 막판 3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민주당은 예상 득표율이나 압승, 낙승과 같은 언급을 금지하면서 낙관론 경계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 중반부터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만큼 논란이 될 만한 리스크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국민의힘의 고민도 내부에 있습니다. 이 지지자들의 결집 양상에도 불구하고 정작 김문수 후보의 대권 경쟁자였던 이른바 빅샷들은 여전히 제대로 뭉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이 김문수 후보 손에 이끌려 무대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안철수 후보는 부산이 고향인 줄 알았는데 저 영주시 순흥면 순흥안시입니다. 안 위원장은 국민의힘 경선 4강 진출자 중 유일하게 선대위에 합류해 김 후보 유세를 적극 돕고 있습니다. 당 내부에선 내부 비판자로만 여겨졌던 안철수의 재발견이란 평가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대장선을 타고 앞으로 전진하는데 우리 모두 할 일은 똘똘 뭉쳐서 따라가면 됩니다. 반면 나머지 경선 4강 주자들은 여전히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선 패배 직후 탈당과 함께 하와이로 떠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대선 끝난 후 돌아간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역시 자연인으로 살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나흘 전부터 따로 유세에 나섰지만 선대위에 합류하진 않았습니다. 김 후보 이름이 없는 선거운동복을 입고 나홀로 유세에 나선 걸 두고 한 의원은 차기 당권 행보로 보인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 국민의힘과 함께 계엄의 바다를 진짜 건넙시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오늘도 김 후보 유세 일정에 합류하는 대신 신윤구 대청산이 민주당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라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TV조선 최민석입니다. 어제 두 번째 TV토론 많이들 보셨을 텐데 어떤 평가를 내리셨는지 궁금합니다. 1차 때와 비교해 시작부터 날선 공방이 오갔고 후보들의 발언을 놓고 각 캠프도 실시간으로 팩트체크를 하며 장외전을 벌였습니다. 그 여파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과 김문수 후보 측은 각각 상대 후보의 토론회 발언이 거짓말이라며 고발전에 나섰습니다. 어떤 말이 문제가 된 건지 최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2년 대선 결과와 관련해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지 않았느냐는 이준석 후보의 질문에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정선거는 국정원이 댓글 조작을 통해서 국민 여론을 조작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부정선거라고 한 거지. 국민의힘은 국정원 댓글 조작이 아닌 수개표 문제를 제기했던 거라며 이재명 후보 발언이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이 후보가 2017년 투표소 수개표로 개표 부정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쓴 SNS 글과 선관위의 당시 반박 보도자료도 공개했습니다.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본인도 과거에 부정선거를 주장했다는 명백한 물증이 남아있는데 이 후보는 주로 국정원 이야기였다면서도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하도 오래전 일이라서 정확한 기억이 없는데 당시에 수개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부정선거를 했다는 게 아니고 그 우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반면 민주당은 전광훈 목사 때문에 운 적이 없다고 한 김문수 후보 발언이 허위라고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거는 정황훈 목사 가서 무슨 눈물을 흘리는지 그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을 또 계속 여기서 하시면. 그러면서 지난 2019년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구속기로에 놓인 전 목사와 함께 연단에 올라 눈물을 흘리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잡혀가면 절대로 안 되고 라고 발언하며 울먹인 오히려 옆에 있던 전 목사가 울지 마, 괜찮아 라고 위로할 정도였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어제 TV토론회는 여러 정책들을 놓고 후보들 간 입장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도 됐습니다. 특히 군 가산점과 원전, 연금 개혁 같은 민감한 이슈를 두고는 오늘까지 후속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차정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의 군 가산점제 부활 공약이 여성들에게 불이익을 줄 거라고 했습니다. 여성들을 상대로 갈라치기를 하거나 아니면 쉽게 말하면 여성들을 우롱하는 그런 거 아닌가요? 약간이라도 배려를 한다는 것은 우리 국가의 책무이고 또 보훈의 기본입니다. 공무원 채용 시 5%의 가산점을 주는 건 위헌 판결이 났다며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의 공세도 이어갔는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후보가 얄팍한 남녀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에너지 정책에 대한 공방도 있었습니다. 원전에 불신을 가진 듯하다는 이준석 후보 지적에 이재명 후보는 일반적인 위험성을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는데 한국의 대통령이 되시겠다는 분이 한국 원전에 대해서 불신을 가진 극단적인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저는 대한민국 원전을 불신한다고 한 바가 없어요. 안전성에 우려가 있다. 국민의힘은 오늘도 원전 관련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대한민국 원전의 우수성에 대해서 대선 후보가 저렇게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원전세 예제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이재명 후보는 신구 연금의 재정 분리를 약속한 이준석 후보 공약은 세대 간 갈라치기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기존 제도 수혜자, 새로운 대상자 이거 자꾸 갈라치고 남녀 갈라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좀 정치인으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준석 후보는 청년들을 만난 뒤 합리적인 지적을 할 때 가르치려 드는 태도 자체가 꼰대짓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정치부 현장 기자가 대선 전국 상황을 분석해드리는 대선 설명서. 오늘은 이 대선 판세를 흔들 수 있는 막판 변수들이 어떤 게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정치부 이채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변수를 이제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표시도 했는데 내일이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는 날이잖아요. 1차 마지노선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기 때문에 밤 사이에 극적 단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 단일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2차 마지노선을 사전 투표가 시작되는 오는 29일 전까지로 늘려 잡았습니다. 이준석 후보 오늘 노량진 고시촌을 찾아서 청년들을 만났는데 국민의힘이 정치공학적 단일화를 얘기하면서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면서 여전히 단일화에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히려 민주당이 단일화를 예측을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는 겁니까? 네, 어제 토론회에서도 보셨지만 네. 이재명 후보가 단일화 할 것 같다 이렇게 전망했었고요.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도 오늘 단일화가 시도되거나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일화가 성사되더라도 이 양자의 합산표보다는 떨어질 걸로 확신한다고 했는데요. 다만 민주당은 이 내부적으로 단일화 성사 여부를 사실상 유일한 변수로 보면서 이 관련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내놓는 단일화 예측이 실제 전망이라기보다는 추후에 단일화가 이뤄졌을 때 이른바 내란 세력과의 연대란 식으로 공세를 펴기 위한 사전 명분 쌓기란 시각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단일화가 성사될 경우에 유권자가
반 이재명 전선으로 뭉치면서 승리 가능성이 높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투표 자체를 포기하려고 했던 일부 중도층까지 더해서 1+1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변수는 투표율이네요. 그렇습니다. 통상 대선 투표율은 70% 이상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승리가 일찌감치 예상이 됐던 17대 대선 때는 63%로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었는데요. 당시 상대가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였었는데 기존 열린우리당과 내홍을 겪으면서 싱거운 승부가 됐습니다. 이번엔 상황이 바뀌었죠. 일단 아직 개파 간 내홍이 수습되지 않은 국민의힘, 실망한 지지층들이 투표장에 나가지 않을 거 걱정하고 있고, 반면 민주당에서는 지지층들이 결과를 낙관해서 투표장에 가지 않는 상황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전투표는 이전과 달리 주말이 하루도 없습니다. 이틀 모두 평일에 치러지는데요. 이 본 투표일인 화요일도 이 앞뒤 주말과 현충일이 겹치다 보니 징검다리로 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의 투표율이 저조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각 캠프의 전략은 외연 확장보다는 기존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고 나오는 데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변수는 이채림 기자가 막판 실언으로 꼽았네요. 맞습니다. 네. 통상 선거 2주 전부터는 이 네거티브 공세에 주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층의 표심이 상대 후보로 흘러가는 걸 막기 위한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실언이 한번 나오면 상대 진영에서 집요하게 이 부분을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서 만회할 기회가 없다는 점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17대 총선 때도 열린우리당의 압승이 예측됐었는데 정동영 의원이 60대 이상은 투표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다가 판세가 막판에 뒤집힌 적이 있고요. 사전투표 전날에 이부망천 발언으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참패한 것도 대표적입니다. 네. 선거가 임박하면 과거 각 캠프에서는 이제 실수를 줄이는 거를 더 강조를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채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인 유모 전 행정관이 통일교 측 인사에게 받은 샤넬 가방을 교환하며 85만 원을 본인 카드로 추가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전 행정관은 이 금액을 건진법사 전모 씨가 보존해 주었다는 입장인데 김 여사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조만간 전 씨와 유 전 행정관 등을 다시 불러 가방의 행방을 추궁할 방침입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건진법사 전모 씨는 2022년 대선 전후 통일교 윤모 전 본부장에게서 받은 샤넬 가방 2개를 김건희 여사의 비서인 유모 전 행정관에게 전달한 걸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통일교 청탁으로 김 여사한테 목걸이랑 금품 전달한 거 인정하시나요? 검찰은 유 전 행정관이 2022년 4월쯤 샤넬 매장에서 가방 하나를 다른 상품으로 교환하며 차액 85만 원을 본인 신용카드로 추가 결제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 수협조에 응하고 있고. 유 전 행정관은 지난 15일 검찰 소환 조사에서 차액은 건진법사 전 씨가 현금으로 보전해줬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샤넬 가방과 김 여사 간 관련성을 부인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진술로 보고 있습니다. 전 씨도 유 전 행정관이 교환한 가방을 모두 분실했다고 주장하는 걸로 알려져 두 사람이 말을 맞추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샤넬 코리아에서 확보한 결제 기록과 전 씨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핸드폰 문자 메시지 등을 분석해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전 씨와 유 전 행정관 등을 추가 소환해 대질 조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갑작스런 차량 돌진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행인과 운전자 등 10여 명이 다쳤는데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들은 모두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허유하 기자입니다. 행인들로 붐비는 전통시장에서 회색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속도를 내더니 과일 가게로 돌진합니다. 잠시 후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쓰러져 있는 시민들에게 응급조치를 합니다. 어젯밤 7시쯤 서울 강동구 길동 복조리 시장에서 60대 운전자 A씨가 탄 차량이 행인들에게 돌진해 12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차가 밀고 가니까 사람들이 소리 질러 사람이 쓰러졌더라고요. 어이구 가슴이 얼마나 뛰는지. 차량은 과일 가게를 들이받은 뒤 옆 건물 기둥을 치고서야 가까스로 멈춰섰습니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투약한 정황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가게에 물건 한 바구니 정도를 사시고 흡수를 하신 다음에 바로 그냥 핸들을 풀어서. A씨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젯밤 9시쯤에는 서울 성동구 무학여고 인근 도로에서 60대 남성 B씨가 몰던 택시가 앞서가던 차량들을 들이받는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5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B씨 역시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고 있어 경찰은 사고 원인 조사를 국과수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TV조선 허유아입니다. 데이팅 앱으로 만난 남자들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수억 원을 가로챈 여성이 5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군산에선 무면허로 배를 몰던 4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는데 알고 보니 A급 지명 수배자였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승훈 기자입니다. 승강기 안에서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여성. 승강기에서 내리자 잠복했던 형사들에게 붙잡힙니다. 데이트 앱으로 만난 상대에게 결혼을 빙자해 돈을 뜯어낸 40대 김모 씨입니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11월 데이트 앱에서 만난 피해자와 서울에서 동거를 하던 중 결혼 후 살 집을 사겠다며 5,800만 원을 받아 잠적했습니다. 경찰이 수사 5년 만에 붙잡았는데 이 기간 경기도 화성과 천안, 대전 등을 돌아다니며 같은 수법으로 남성 5명으로부터 4억 원가량을 뜯어냈습니다. 가로챈 돈은 실제 사실혼 관계인 다른 남성에게 보내 모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혼 목록으로 돈을 집 구하겠다라고 받았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자한테 보낸 거죠. 어제 오후 3시 20분쯤 전북 군산 옥도면 인근 해상에선 무면허로 배를 몰던 40대가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이 남성은 알고 보니 4건의 범죄로 수배와 구속영장이 발부된 A급 지명 수배자였습니다. 누구나 했길래 그런 줄 알고 이제 신원자를 확인해 보니까 A급 수배자였던 거죠. 오늘 아침 7시 10분쯤엔 부산 반여동 25층짜리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70명이 대피해야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안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12년에 걸친 정비 끝에 개장을 앞두고 있는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 한복판에 오수와 폐수를 흘려보내는 우수관로가 놓여 논란입니다. 피서객들의 안전은 물론 환경오염과 미관상 문제에 대한 지적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하동원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올해 7월 첫 개장을 앞둔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 동쪽 해안입니다. 백사장 가운데를 위아래로 가로지르는 길이 40m가량의 물줄기가 보입니다. 도심 속 빗물을 내보내는 우수관로입니다. 가까이서 들여다보니 맑은 물이 아닌 검은색 오폐수입니다. 우수관로 바닥에는 생선 찌꺼기부터 멍게 해삼까지 수북히 깔려 있습니다. 물속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혼탁하고 정체를 알 수 없는 흰색 부유물이 떠다닙니다. 해수욕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1980년대에 처음 설치된 우수관은 해수부가 2012년부터 연안 정비 사업을 벌여 여러 우수관을 하나로 합쳤습니다. 지자체는 우수관에 정화시설이 설치돼 있지만 많은 물이 흘러들어오면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수기에 비가 많이 올 때나 그럴 때 이제 넘어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 환경단체는 환경오염과 관광객 피해를 우려하며 이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우수관로에서 계속 죽은 어패류가 계속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곳으로 바꾸든 위치를 바꾸든지 배출구를 바꾸든지. 지자체는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에 우수관 이전을 위한 특별 교부세를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하동원입니다. 네, 화려한 색상에 반해 무작정 심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꽃이 있습니다. 바로 양귀비인데요.
서울 주택가 한복판에서 마약류에 해당하는 양귀비가 자라고 있다는 신고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마약성 양귀비와 관상용 양귀비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지 이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찰이 주택가 화단에서 새빨간 꽃을 뽑고 있습니다. 마약류에 해당하는 양귀비입니다. 지난 19일 경찰은 서울 청담동 주택가 화단에 양귀비가 재배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화단과 주택 옥상에 피어있던 양귀비를 모두 압수했습니다.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10여 년 전에 선물 받았던 모종을 심어서 키웠을 뿐 양귀비인 줄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10년은 넘었을 것 같은데 조금 마약이라냐? 꽃 좀 뽑아야지 이러고 있었어. 이거 신고를 했대. 마약성 양귀비는 관상용과 비슷해 보이지만 진한 반점이 있고 줄기에 털이 없으면 마약성 양귀비일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은 A씨에게 고의성이 없었던 점을 참작해 입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약류 관리법상 금지 식물이기 때문에 판매나 사용 목적으로 재배했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적은 수로 재배했다 하더라도 그게 다른 목적이 있다면 충분히 수사기관에서 입건해서 처벌할 수 있는 것이죠. 최근 경기도 부천에선 아파트 단지 발코니에서 마약성 양귀비를 재배한 60대 여성이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이나영입니다. 4명의 사상자를 낸 차철남 등 중국인이 저지른 범죄 소식이 유독 자주 들려온 한 주였습니다. 무분별한 현중 정서로 이어지진 않을지 우려가 되는데 실제 중국인 범죄가 다른 외국인에 비해 두드러지게 많은 게 맞는지 강석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네, 강 기자, 시흥 사건의 피의자 차철남, 중국 국적 남성이었습니다. 네, 차철남은 지난 2012년에 한국에 입국해 10년 넘게 시흥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차 씨는 지난 17일 빌려준 3천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국인 형제 2명을 잇따라 살해했습니다. 이틀 뒤에는 자기 집 건물주와 인근 편의점주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도 입혔습니다. 왜 살해하셨습니까? 경제적인 거래가 좀 저한테 돈을 꺼갖고 그걸 갚지 않고 10여 년씩. 비슷한 시기에 중국인에 의한 범죄가 또 있었잖아요. 네, 18일에는 50대 중국인이 경기도 화성에서 길거리를 다니며 허공에 흉기를 휘두르다 붙잡혔고 다음 날이죠. 19일에는 40대 중국인이 동탄 호수공원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20대 남녀 5명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다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중국인 범죄가 유독 많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이 사건 건수만 놓고 봤을 때는 맞는 말입니다. 네. 지난해 외국인 범죄자 3만 5천여 명 가운데 중국인이 1만 6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 큰 차이를 두고 베트남인, 태국, 미국, 러시아인이 뒤를 이었습니다. 살인 범죄도 살펴보면 지난해 외국인 피의자 73명 중 42명이 중국인, 다음으로 베트남, 태국인 순서였습니다. 네, 그럼 사건 건수만 놓고 봤을 때는 중국인 범죄가 많다는 게 맞는 말인 거군요. 일부만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지만 그만큼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도 많기 때문입니다. 네.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은 95만 8천여 명으로 전체 외국인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다음으로 베트남, 태국, 미국인이 뒤를 이었습니다. 오히려 또 다른 강력 범죄인 마약 범죄의 경우에는 베트남인이 가장 많았고 중국인은 3번째였습니다. 또 전체 인구수 대비 내국인 범죄 비율은 2.3%인데 중국인 범죄 비율은 1.6%로 낮아서 중국인 범죄율이 높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네, 범죄 비율이 내국인보다 더 낮은데도 중국인 범죄에 유독 공포를 느낀다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네, 중국인을 혐오하는 현중 정서가 이런 강력 범죄를 계기로 더 두드러지게 표출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도 차철남 사건이 발생하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중국인을 혐오하는 글들이 퍼졌습니다. 이 중국인을 비하하는 단어를 쓰면서 추방시켜야 한다, 무섭다, 혐오스럽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강력 범죄는 집중도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내국인보다 비율은 낮지만 문제는 외국인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 사회적으로 이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내국인들의 그 두려움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높아지죠. 외국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경찰관을 육성하는 한편 정부와 지자체가 차별적 조치를 없애나가는 노력을 병행해야겠습니다. 네, 특정 국가를 향한 무분별한 혐오 정서는 또 다른 범죄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겠습니다. 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에 대해 외국 학생 등록을 차단한 조치가 이 소송 접수 3시간 만에 법원의 결정으로 효력이 일단 중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대학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인데 이 본안 소송에서 정부와 대학 간 거센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이 일단 하버드대 손을 들어줬습니다.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는 현지 시간 23일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될 것임을 충분히 입증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하버드대에 대한 외국 학생 등록 박탈 조치를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하버드대가 당일 가처분 소송을 낸 지 불과 3시간 만에 나온 결과입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학생 비자를 소지한 하버드대 외국인 유학생과 연구자 등은 기존 체류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Like as a member of the Harvard community, people are very, proud of, Harvard being able to stand firm. 법원의 결정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대학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Well, we're taking a look at a lot of things. Harvard's going to have to change its ways. So are some others. 미 언론은 지지율 누수를 겪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위해 이번 공세를 강화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연방정부와 대학 간 극심한 이념 갈등에 더해 본안 소송에서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잠시 수그러들었던 관세 공포가 되살아났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만들지 않는 스마트폰에 25% 관세를 매기했다고 엄포를 놨는데 현실화될 경우 역설적으로 최대 피해자는 미국 소비자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난 트럼프 대통령.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미국 내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다음 달 말부터 관세 25%를 물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애플뿐 아니라 삼성도 대상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It would be more. It would be also Samsung and anybody that makes that product. Otherwise, it wouldn't be fair. 시장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애플의 주가는 3.02% 떨어졌습니다. 애플은 현재 제품 약 90%를 중국에서, 나머지를 인도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관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에 전부 반영할 경우 미국 내 아이폰 가격은 14%가량 오를 전망입니다. 주로 베트남에서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삼성전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Just stupid. He's got something in his head and he just thinks everything's going to be cool and it's not. And we're all going to suffer from it. 트럼프 대통령은 또 유럽연합과의 무역 협상에 진전이 없다며 다음 달 1일부터 관세 50%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중국과의 휴전으로 잠시 협상 국면에 접어들었던 관세 전쟁이 트럼프의 변덕에 재점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구글이 최근 AI 기술을 활용한 각종 기능들을 선보였습니다. 길을 찾아주고 번역도 해주는 스마트 안경이 등장했고 영상 생성 AI는 시나리오만 입력하면 영화 한 편을 뚝딱 만드는 수준으로 진화했습니다. 오늘은 오현주 기자가 AI가 만들 미래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한 여성이 안경을 터치한 뒤 조금 전에 마셨던 커피에 대해 물어봅니다. What was the name of the coffee shop on the cup I had earlier? That might have been Bloomsgiving. From what I can tell, it's a vibrant coffee shop on Castro Street. 안경에 달린 작은 카메라가 사물의 모습을 기억하고 AI가 분석해 알려주는 겁니다. Show me what it would take to walk here. It'll take you about an hour.
눈앞에 지도를 펼쳐 길을 안내하는가 하면 실시간 번역도 해줍니다. 상대가 힌두어로 말하면 내 안경에는 영어 자막이 뜹니다. हाँ, बिल्कुल। अब मेरी पूरी दुनिया खुल जाती है और मैं सब कुछ समझ सकती हूँ आसानी से। 구글이 10년 만에 다시 내놓은 이 스마트 안경은 삼성전자가 함께 개발하고 국내 안경 업체가 디자인을 맡았습니다. Unlike Clark Kent, you can get superpowers when you put your glasses on. 10여 년 전 등장했다가 잊혀졌던 스마트 안경은 AI를 만나 부활하고 있습니다. 메타는 이미 스마트 안경을 200만 대 넘게 판매했고 애플도 내년 말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검색도 AI를 활용한 새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렴한 야구장 티켓을 검색하면 찾아주고 결제까지 해주는 식입니다. 인터넷 쇼핑 중엔 원하는 옷을 내 사진에 입혀줍니다. This ocean, it's a force, a wild, untamed might. And she commands 노년의 your 선원이 awe with 파이프를 every 들고 breaking 거친 바다를 가리킨다고 입력하자 생성된 영상입니다. 단순히 움직이는 영상에서 캐릭터가 말을 하고 음향 효과도 입히는 단계로 진화했습니다. We're entering a new era of creation with combined audio and video generation that's incredibly realistic. 개인 비서부터 영화 감독까지 대신하는 AI. 하지만 스마트 안경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나 딥페이크 범죄 문제는 여전한 과제로 남습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다음 달부터 간호사도 골수 채취나 피부봉합과 같은 기존 의사 업무의 일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른바 진료 지원 간호사가 합법화되는 건데요.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나오지만 의료 사고 시 책임이나 교육 문제 등을 둘러싼 우려도 나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다음 달 21일부터 진료 지원 간호사는 45개 의료 행위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골수에 바늘을 찔러 골수 조직을 채취하는 골수 천자나 분만 중 내진, 피부봉합, 수술 부위 드레싱 등입니다. 기존에도 일부 간호사들이 해오던 일이었지만 간호법이 시행되면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17,000여 명에 달하는 전국의 진료 지원 인력들이 의료 공백을 메워 환자들이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될 거라고 정부는 기대합니다. 하지만 의사단체들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의료 행위가 많다며 반발에 나섰습니다. 옥수천자 같은 경우는 제가 내과 전문이고 교수이긴 하지만 통상 영상학과 교수님한테 초음파 보고 해달라고 위임을 하고 있거든요. 의사도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선생님께 이 때문에 의사가 진료 지원 간호사 교육을 주도해야 한다는 게 의사단체 주장인데 간호협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의사들은 뭐 이게 우리의 업무였고 우리가 위임한 업무니까 뭐 우리 거다라고 하고 있지만 진료의 보조도 의사의 지도에 해서 간호사가 하고 있고 그러면서 간호사의 업무입니다. 의사와 간호사 간 갈등이 의료 현장에 새로운 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경기 침체, 고물가까지 겹치면서 일상 속 작은 행동으로 한 푼이라도 더 벌려는 짠테크족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앱과 짠테크가 결합한 이른바 앱테크가 인기인데요. 얼마나 벌 수 있고 또 주의할 점은 없는지 돈이 보이는 경제에서 최수용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50대 직장인 박준영 씨는 매일 걸음수를 체크하기 위해 만보기 앱 3개를 동시에 켭니다. 하루에 만보를 채우면 최대 100원을 벌 수 있는 데다 건강관리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스크 없이 내가 움직이면서 뭔가가 부수익이 벌어들인다는 거. 큰 금액은 아니지만 활용해서 썼을 때 굉장히 만족감이 높아요. 스마트폰 속 고양이에게 간식을 주면 상품 쿠폰이 지급되고 퀴즈를 풀고 얻은 포인트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앱도 있습니다. 퀴즈를 풀면서 교양과 지식을 쌓을 수도 있는데 같이 또 돈도 벌면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이처럼 일상 속 사소한 행동에 보상을 주는 앱테크 서비스가 요즘 짠테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주 이용객은 모바일에 익숙한 2030 세대가 아닌 경제활동이 활발한 4050 세대. 실제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앱테크를 통해 적립한 포인트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활동이 왕성한 세대이다 보니까 경기불황이라든가 고물가의 심각성을 더욱더 크게 느끼고 절약 정신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다 보니 금융권에선 출석 체크형, 게임형, 설문조사형 등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하며 고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저희 앱테크 서비스를 통해서 여수신 상품의 방문자 수가 늘어나는 플랫폼 효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일부 앱은 과도한 광고 시청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폭넓게 설정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어 이용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TV조선 최수영입니다. 휴일인 내일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가벼운 겉옷으로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강원 내륙과 경북 북부 지역은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어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내륙 산지에 5에서 20mm, 그 밖의 지역은 5mm로 예상됩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부산과 울산, 경남 남해안은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이 12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고 내일 한낮에는 서울이 23도, 대구가 25도로 오늘보다 높아 따뜻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24일 토요일 뉴스7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